엄마, 할아버지 통장 언제 정리해? 그날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거실에서 흘러나온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졸린 눈으로 지나치려던 순간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직 몰라. 아버님 카드 비밀번호도 알아내야 하니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며느리, 그리고 기대에 찬 손자의 대답. 그럼 나도 외제차 사줄 거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6세 할아버지가 이런 대화를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모아둔 퇴직금과 예금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가볍게 취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 40년 약사로 살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반격을 준비했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광주의 한 조용한 주택가, 박인호는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그는 40년 넘게 운영했던 약국을 3년 전 은퇴하며 평온한 노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의학 서적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아들 박준성은 광주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로펌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준성의 아내 최민정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공손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무엇보다 인호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님, 약 드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며 매일 안부를 물었고 병원 검진 일정도 빠짐없이 챙겼다. 20살 손자 박지훈이까지 포함해 4대가 함께 사는 집은 겉으로 보기에 화목해 보였다. 인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인 상가 건물 세 채와 현금 수십억 원을 가족들이 언젠가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가족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낚시를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가족들의 진짜 속내를, 그들이 매일 밤 그가 잠든 후 나누는 대화들을, 그리고 그들이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을. 평생 약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온 약사가 바로 그 약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평범한 봄날 저녁, 인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은 4월 27일 밤이었다. 인호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최신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흥미로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 30분이 넘어 있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중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속삭임에 발걸음이 멈췄다. 며느리 민정과 손자 지훈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인호는 본능적으로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뭔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 할아버지 약에 뭐 넣으면 된다고 했지?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인호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자신의 약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수면제 조금만 섞으면 돼.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담담했다. 인호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약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온 자신이 바로 그 약으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아이러니가 그를 질식시켰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지훈이 다시 물었다. 이미 시작했어. 2주 전부터 아버님 혈압약에 조금씩 넣고 있거든. 민정의 대답에 인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근 자꾸 깜빡거리고 집중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40년간 약사로 일하며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효과가 있어? 당연하지.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 곧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될 거야. 민정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그럼 우리가 후견인이 되는 거지? 맞아. 그렇게 되면 아버님의 모든 재산이 우리 관리하에 들어와 상가 건물 3채에 예금까지 최소 30억은 넘을걸. 인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실은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2주 전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제야 최근 며칠간의 어지러움과 건망증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평생 사람들을 치료해온 약사가 가족의 손에 의해 약으로 무너질 뻔한 상황이었다. 그날 밤 이후 인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까 싶어 며칠간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민정은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다. 아버님, 혈압약 드세요? 라며 물과 함께 약을 건네는 그녀의 손이 이제는 독사의 손처럼 느껴졌다. 5월 3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인호는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정의 방으로 향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아버님 건강 관찰일지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인호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4월 15일 같은 질문을 2번 반복함. 4월 18일 안경을 찾다가 머리에 쓰고 있었음. 4월 22일 아침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함. 모두 거짓말이었다. 인호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래 날짜까지 미리 기록해둔 것이었다. 5월 10일 길을 잃고 헤맸음. 5월 15일 가족을 알아보지 못함.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 증거들이었다. 노트 뒷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후견인 신청서 초안, 요양원 리스트, 비용 비교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심지어 민정의 친정 어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메모도 있었다. 광주 실버타운 월 350만 원, 순천 요양원 월 280만 원, 목포 실버홈 월 320만 원. 그들은 인호를 어디에 버릴지 비용까지 따져가며 계산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재산 정리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인호의 모든 자산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강남구 상가 건물 시세 12억, 서구 상가 시세 8억, 동구 건물 시세 6억, 은행 예금 4억 5천만 원까지 총 30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빨간 펜으로 크게 써 있었다. 그 옆에는 후견인 선정 후 매각 순서까지 적혀 있었다. 첫 번째가 강남구 상가, 그 다음이 은행 예금 순이었다. 인호는 노트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였다. 그들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계획에 민정의 친정 어머니까지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호는 몸서리를 치며 노트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인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향해 던진 독이 든 화살을 이제는 자신이 되돌려 쏠 차례였다. 40년간 약사로 살아오며 터득한 침착함으로 그는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며느리의 계획대로라면 한 달 후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다음 날 새벽 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오래된 친구이자 후배인 변호사 김철수의 사무실이었다. 철수는 인호보다 5살 어린 71세로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오시다니. 철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인호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 거짓 관찰일지, 그리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까지. 철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일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군요. 하지만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어요. 철수는 즉시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준비해줬다. 이것들로 그들의 대화를 증거로 남기세요. 그리고 형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증명할 의료진 소견서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철수는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들도 제안했다. 인호의 두 번째 행선지는 은행이었다. 그는 지점장을 만나 모든 예금 계좌를 정리했다. 4억 5천만 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가족들이 모르는 다른 은행에 새로 계좌를 개설했다. 비밀번호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설정했다. 그 다음은 부동산이었다. 세 채의 상가 건물을 빠르게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으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인호는 광주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를 찾았다. 작지만 깔끔한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계약했다. 계약서의 소유주명은 철수의 도움으로 가명을 사용했다. 집 안에는 필요한 가구와 생활용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심지어 새로운 휴대폰까지 개통해 가족들이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인호는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했다. 며느리가 건네는 독이 든 약도 받아서 몰래 버렸다. 오히려 가끔씩 일부러 깜빡하는 척하며 그들의 계획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이런 연기를 할 때마다 민정과 지훈의 눈에서 탐욕의 빛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족이 자신을 병들게 만들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오히려 치밀하게 반격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었다. 5월 20일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들 준성이 갑자기 유럽 여행을 제안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여행 좀 다녀올게요. 2주 정도요. 파리, 런던, 로마까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민정도 한껏 들뜬 목소리로 거들었다. 아버님도 함께 가시죠. 경치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다던데요. 하지만 인호는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장거리 비행이 힘들 것 같다. 너희들만 다녀와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라. 사실 이것은 인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배웅하며 인호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며느리 민정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고 손자 지훈도 신이 나 있었다. 안녕히 다녀오너라. 인호의 인사에 그들은 대충 손을 흔들며 떠났다. 택시가 완전히 사라진 후 인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미 준비해둔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평생 모아온 추억의 물건들만 골라서 새 집으로 옮겼다. 동시에 부동산 매각과 계좌 정리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다녀온 아들에게 전해주라며 새집 주인에게 봉투를 하나 남겨놨다. 안에는 며느리의 거짓 관찰일지, 녹음된 대화,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2주 후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상상도 못한 광경에 직면했다.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새 주인이 이미 짐을 들여놓고 있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훈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저희가 이 집 새 주인입니다. 어제 이사 왔어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민정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게 뭐야? 아버님이 집을 팔았다고? 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봐.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준성은 떨리는 손으로 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나올 뿐이었다. 번호까지 바꾸셨다고? 엄마,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지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민정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설마 아버님이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니겠지? 불가능해. 그들은 새집 주인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았다.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자신이 작성한 거짓 관찰일지가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는 녹음 파일이 나왔다. 엄마, 이게 뭐야? 지훈이 녹음 파일을 보며 물었다. 민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그날 밤 자신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할아버지 통장 언제 정리해? 외제차 사줄 거지? 엄마, 우리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정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30억이, 내 30억이. 엄마, 진정해. 일단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지훈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용서를 받는다고? 민정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우리가 한 짓을 봐. 약에 수면제 넣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용서받을 일이야? 준성이 여러 번호를 돌려가며 인호에게 전화를 시도했다. 마침내 연결됐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아버지, 제발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아오세요. 하지만 인호의 대답은 냉정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지킨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긴 후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떡해. 할아버지 재산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민정이 소리쳤다. 이 녹음 파일, 이 증거들 누군가 신고하면 우리는 감옥에 가야 해. 감옥?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야. 약물 투여, 사기, 배임. 생각해봐. 민정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준성이 힘없이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뭘 한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지훈이 화를 냈다. 엄마가 하자고 했잖아. 쉽다고, 들킬 리 없다고. 야, 너도 좋다고 했잖아. 외제차 사달라고 졸라댄 게 누구야? 민정이 울면서 소리쳤다. 그만해! 준성이 끼어들었다. 이제 와서 서로 탓해봐야 뭐해? 우리가 다 잘못한 거야. 지훈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76세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평생 약사로 사신 분인데 얼마나 치밀하시겠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해서 뭐해? 지훈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셨어. 가족도 아니라고 하셨잖아. 준성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가 그분께 뭘 했는데 가족이 가족을 도구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탐욕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편 인호는 광주에서 1시간 거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마을 정자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었다. 그의 40년 약사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모두들 그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했다. 저녁이면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돈에 눈이 먼 가족들과 함께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다. 때로는 아내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마저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여보,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라고 밤하늘에 속삭이곤 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70이든 80이든 언제든 내 삶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